자, 그 다음에 우리 14페이지 이거 마저 보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에 대해서 소속 지방 법무사회가 채용 승인을 거부하는 조치 또는 일단 채용 승인을 하였으나 이 법무사 규칙 37조 제6항을 근거로 채용 승인을 취소하는 조치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이게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건데요.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작년 판례 중에서. 그래서 아까 이제 변호사협회 관련된 것도 이제 좀 유사한 건데, 이 법무사회도 역시 이제 위임을 받아가지고 처분을 하는 그런 이제 행정체의 질을 갖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채용 승인 취소. 그러니까 이 법무사도 변호사도 다 법률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사건에서도 이제 법무사가 처음에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거야, 이게. 이게 민사인가 행정소송 아닌 것 같고 법무사회를 상대로 이제 싸우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행정소송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거기 판시상 일단 보면 거기 이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뭐 판단한 기준 일반론적 이거 쭉 나왔고, 거기 보면 이제 3번 4번 판시상 있죠. 3번 보세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는데, 이게 민사소송으로 제기했거든요. 수호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아까도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관할권 가지고 있고 특별히 부적법 각하될 사건이 아닌 한 항고소송으로 시송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명권 행사에서. 관할권이 없으면 이제 이송을 해주고, 이 경우는 이제 관할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항고소송으로 이제 재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에 대해서 소속 지방 법무사회가 채용 승인 거부하는 조치. 일단 채용 승인을 했는데 법무사 규칙 37조 6항을 근거로 채용 승인을 취소하는 조치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느냐? 적극 이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 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 채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자,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자, 이제 적극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법적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고 적격이 이제 있다고 본 거고. 그리고 6번에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인지. 자, 여기에 대해서 무효는 이제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에 소속 지방법무사에는 법무사 사무원이 법무사 사무원으로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채용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무사법, 법무사 이제 규칙, 이게 이제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법률 원칙이 위배되느냐 문제가 된 사안에서 일탈한 것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판결 요지 쭉 보면 거기 이제 처분에 대한 거 이제 쭉 1번 나와 있고, 이제 그 3번 보세요. 3번.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자,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항고소송으로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명백하여 항고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각하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자, 성명권 행사라는 거예요. 성명권 행사에서 이거 보니까 민사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인데 항고소송으로 소변경해서 계속 할 거냐,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성명권 행사에서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에 대해서 그래서 소속 지방 법무사회가 채용 승인을 거부하는 조치. 일단 채용 승인을 하였으나 법무사 규칙 37조 6항을 근거로 채용 승인을 취소하는 조치. 이게 공법인인 지방 법무사회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 행사 또는 거부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라고 봐야 한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 구체적인 이유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이게 위임을 받아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원래는 이제 법원이 하는 건데 법무사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행정처분에 이제 해당한다고 본 거고요. 거기 쭉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거기 이제 5번 요지 쭉 보면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 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 승인을 취소하면, 그래서 상대방인 법무사로서도 그 사람을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그러니까 법무사뿐만 아니라 이제 채용되는 그 사람도 법무사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이제 법무사 규칙 37조 상항이 이 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은 채용 승인을 신청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무원 채용 승인 거부 처분 또는 채용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법무사뿐만 아니라, 아시겠죠? 그 사람도 원고 적격이 인정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률 하위 복귀 명령,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하게 한 것일 때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의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7번 소속 지방법무사에는 이 사무원이 사무원으로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채용 승인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법무사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법무사법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법률 원칙이 위배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무사법 23조 사항이 변동하는 사회경제 상황에 대처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원 채용에 관한 대법원 규칙으로 구체할 사항을 폭넓게 위임하고 있는 점, 또 규칙 조항에 다소 추상적인 면이 있더라도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제도의 입법 목적인 법무사 사무의 공익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법관의 법 해석 작용을 통해서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칙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쟁점들도 그래서 이제 좀 출제될 수 있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또 임박해서 작년에는 오히려 이제 이게 안 나왔었는데, 이제 올해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작년에도 그래서 시험에 임박해서도 이걸 이제 체크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판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변호사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판례는. 이게 처분에, 그러니까 처분에 해당하냐 아니냐 이런 거는 이제 늘 한 문제씩 나오는데, 시험에 안 나왔던 게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요 이제 법무사 관련 판례도 그렇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해서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 종류, 이 변경 결정 이런 거 처분에 해당하는지 적극.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 보세요. 이제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이제 불분명한 경우는 그에 대한 불복 방법, 또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 이런 걸 중요하게 고려해서 이제 규범적으로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고용보험, 또 산재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11조 이제 관련 규정들 쭉 이제 종합해 보니까, 그래서 고용보험, 그 산재보상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 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이 적용 및 부가 업무 처리 규정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해서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 이제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서 인정했다. 이제 그 정도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납세 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 존재 확인해소 법적 성질. 여러분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행정소송법은 이제 취소 소송의 이제 피고는 이제 특칙을 두고 있잖아요. 처분청, 그죠? 그게 특별 규정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행정 주체가 민사소송이나 이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피고죠. 원고가 되고 이제 피고가 되고 이제 행정 주체, 국가나 이제 지자체가. 그래서 당사 소송에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당사 소송의 피고 적격은 국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피고에 대한 규정만 있잖아. 당사 소송에서. 국가나 뭐 지자체가 원고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죠. 근데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소송이에요.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 공포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끼리 다툰다는 거예요. 항고소송은 이제 좀 항의적 성격이야. 우월적주의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그래서 행정청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 행사를 취소해 주세요. 무효인지 확인해 주세요. 또 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을 때 항의적으로 취소 소송, 무효동 확인 소송, 부작위 확인 소송. 근데 당사소송은 대등 관계를 전제로 하는. 대표님 공포상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피고만 되는 게 아니라 원고도 된다. 원고. 그러니까 이건 민사소송에 아주 가까운 거예요. 민사소송. 그래서 주로 이제 뭐죠? 조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이게 많이 나왔었죠. 조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그건 누가? 일반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조세, 채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이제 확인해 달라. 근데 이건 반대예요, 반대. 조세 채권. 국가가 오히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납세 의무자를 상대로 조세 채권 존재 확인해서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사소송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 거기 이제 168조 1호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예외적으로 소액이 있는지 이것도 이제 소액이 예외적으로 있다고 본 거고, 그 다음에 3번 이 사건의 포인트는 3번 국가 등 과세 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납세 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 이 존재 확인해서 이게 가능하다. 국가가 이제 원고가 돼서 이제 이렇게 제기할 수도 있다. 이게 당사 소송이다. 아시겠죠? 거기 그래서 오른쪽에 거기 이제 2번 보세요. 2번 오른쪽 이제 1번 참고해서 보시고, 조세는 국가존립의 기초인 재정의 근간으로서 세법은 자 공권력 행사 주체인 과세관청의 부가권, 우선권, 또 자력집행권 등 세액의 납부, 징수를 위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채권자는 세법이 부여한 과세 부가권 및 자력집행권 등에 기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납세 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 불명이어서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국세기본법 28조 1항이 규정한 사유들에 의해서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불가능하고, 또 조세채권자가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취하여 왔음에도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 기간 경과가 임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익이 있다고 보면 타당하다. 그래서 세금 이제 이거 거둬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서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이제 결론적으로 국가 등 과세 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납세 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 존재 확인해서 이게 공포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반대의 경우 주로 이제 국민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해서 이게 이제 많이 나왔던 예예요. 근데 이렇게 조세채권 존재 확인해서를 국가가 납세 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 기간 중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다툴 소액이 있는지 적극이 있다고 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다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판사항 쭉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다툴 수 있는데 이 법리가 근로자 근로기준법 3조 3항에 따라 금품 지급 명령을 신청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봤는데 일단 그리고 이제 이 중앙노동위원회 나오면은 사실 중앙노동위원회 이제 재심 판정 자체를 다투는 이 재결주의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이제 재심 판정은 위원장이 피고라는 거 이런 거 이제 원래 많이 나오던 거죠. 다른 이제 위원회는 보통 그 합의제 기관 위원회 자체가 피고인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이 재결을 다투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이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부수적인 쟁점이에요. 거기 이제 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 취지 쭉 알아두면 되고 19페이지 그 판례를 보세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1항 5호에 의해서 순직 공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 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을 직접적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판단할 때 좀 종합적으로 이제 융통성 있게 보통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이 자살 사건 이게 문제가 됐는데 원래 이제 우울증도 있었지만 그런 게 이제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하고 이제 관련돼 있을 때는 그런 경우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순직 공격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직접적 원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걸 판단할 때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거고 판사항 2번에 보험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에서 정한 보험보상 대상자의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의 의미 또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봐요. 그리고 같은 법 2조 3항 1호는 교육훈련,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인지 이제 그렇다고 본 거고 또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기준 또 직무수행,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되는데도 자살로 사망하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훈보상 대상자에 제외할 수 있는지 제외할 수 없다고 봤어요. 또 그리고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하는 증명 책임의 정도는 또 증명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장하는 측인데 이런 부분들이 막 엄격하게 막 증명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이제 피해자 입장들도 고려를 합니다. 자,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거기 이제 1번 거기 쭉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이건 이제 순직 공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적 인과관계, 원인관계, 단순히 직무수행 훈련, 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은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2번 요지에서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 대상자, 또 유족, 또 가족,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이제 그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들 쭉 해가지고 이제 쭉 가로 넘어가서 그 다음 줄 보세요. 여기서 보험보상 대상자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관계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자살도 보니까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련성이 있으면 워낙 이제 직무 자체에 어떤 그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이게 이제 또 그게 결국은 뭐 자살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고 원래 이제 우울증이 약간의 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측면들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직무수행 교육훈련 관련 사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그런 거예요. 쭉 내려가면 그 다음 단락 이렇게 쭉 보세요.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자법
2조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수행,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직무수행,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이 아니란 이유로 보험보상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또한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지만 반드시 뭐예요? 그 부분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규범적 관점에서 그냥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제 결론이에요, 이 사건에.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와 같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가 담당한 직무의 내용, 성질, 업무의 양과 강도, 우울증 등 질병 발생 경위, 일반적 증상, 자살자 연령, 신체적, 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이르게 된 경위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시겠죠? 원래 우울증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좀 케어가 필요하고 좀 쉬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업무는 계속되고 과중되고 일반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그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게 경합이 돼서 이제 우울증이 있었던 것도 이제 영향을 끼쳤겠지만, 그건 이제 직무에 이제 어떤 과로로 인한 것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를 인정해 준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자, 민사소송으로 또 나왔죠.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으나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원고에게 항고소송으로 소변경하도록 성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 판단해야 하느냐,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명백히 부적법 각하될 사건이 아닌 한. 아시겠죠? 자, 여기도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뭐 법무사 그 사건에서 이제 같은 맥락이고요. 그거는 여기서는 그 4번 있죠. 4번. 이게 처분서 인정된다는 거. 이게 또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에 이거 한번 나올 수 있다. 이거 체크했는데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련에 따른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그 거부, 이게 이제 처분서 인정된다고 본 거예요. 이걸 좀 알아두고 그게 처분이라는 거. 그래서 개발업체가 그 밑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해당 품목에 관하여 수의계약 체계를 요구할 권리를 당연히 갖는지, 뭐 당연히 갖는 건 아니고요. 개발업체가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련에서 정한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관리기관이 관련 국방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거나 해당 품목이 군수품 양산 우선순위에서 밀려 곧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받고 못 받고, 이거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권리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분서에 인정된 거예요. 자, 거기 이제 뭐 처분의 개념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반론적인 거 이제 앞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요지 보면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처분 당시 기준으로, 처분시 기준이에요. 처분의 위법성 처분시잖아요. 신청시법 다르고 처분시법 다르면 처분시법이고, 처분의 위법성도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 이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처분시 이런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새로 개정된 법령의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 개정 법령과 그래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신청에 따른 처분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해서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개정법령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구민의 신뢰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그런 여지가 있을 따름인 거지. 그런 형량을 해서 이제 뭐 신뢰가 보호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처분시법이라는 거예요. 신청시가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한 경우 소법원이 이제 항고소송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전심 절차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구하는 등 항고소송으로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명백하여 항고소송을 제기되었다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원고로 알고 항고소송을 소변경하도록 성명권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 판단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소송과 관련해서 이런 문장은 이제 그대로 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요즘에 계속 많이 중복되는 쟁점으로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게 처분성이 있다는 거 이걸 가지고 또 낸 거예요. 이거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 113조 5 제1항에 한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은 이 개발업체가 연구 투자 개발 이런 이제 방식 또는 정부 업체 공동투자 연구개발 방식으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이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고 또 국방규격이 재개정된 경우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에게 해당 품목 양산과 관련하여 경쟁 입찰에 붙이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 방식으로 국방 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위 경쟁 입찰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지위를 인정해 주는 확인적 행정으로서 공권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거부는 신청에 따른 처분 발급을 거부하는 거부 처분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발급이 되면 요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쉽게 수의계약으로 이제 국방 조달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분이고 그 법적 성질은 이제 확인적 행정이라고 했죠. 확인. 그 거부도 이제 거부 처분이고 다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5번에 어떤 군수품을 조달할지 여부, 그 수량과 시기는 국방예산의 배정, 육해공군에서 요청하는 군수품 소요의 우선순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군수품 조달에 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이나 각 군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 그래서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이 업체 투자 연구개발 방식 또 정부 업체 공동 투자 연구개발 방식으로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고 또 국방 규격이 재개정된 품목에 관해서도 반드시 양산해야 한다거나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업체가 전략지원 체계에 연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나 해당 품목에 관한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리한 지위를 얻는 건 사실인데 뭐 당연히 막 수의계약 뭐 체결을 해줘야 되고 이런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관리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은 수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행해지는 별개의 확인적 행정이므로 개발업체가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 113조의 5 제1항에서 정한 발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관련 국방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거나 또는 해당 품목이 이제 군수품의 양산 우선순위에 밀려 곧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조차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발급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거하고는 일단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부동산 매매 등을 의뢰받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한 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제 중개사무소가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이렇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이렇게 이제 매물 광고 올리고 이런 중개 업무를 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와 관련된 이제 이 쟁점이에요. 선행처분의 업무정지 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에 승계되느냐 승계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건 하자 승계 여부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하자 승계 되냐 안 되냐 이게 하나의 쟁점이었고 안 되는 예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이제 전형적인 그 하자 승계 이론에 따라서 이건 판단한 거예요. 첫째 줄부터 보면 자,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한 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증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어때요? 선행처분의 불가증력이 생겨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이면 이제 언제든지 승계되니까 그런 경우 빼고 보통 치수사일 때는 어때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죠. 다만 이제 그 경우도 예외가 있긴 있죠. 그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춰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못 막 오해하고 잘못 독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선행처분에 이제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못 다툰다는 얘기고 아시겠죠? 이게 구속력 이론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예외적으로 뭐 그 세 개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개과 표수 친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개과 표수 친독. 이게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수인할 수 없는 경우. 원래는 이제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하자 승계 안 되는 건데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가 결정과 과세처분, 표준 공시가 결정과 수용재결. 요즘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게 세금 부과의 기준이어서 그런 거예요. 세금 부과에. 이게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세금을 엄청 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막 폭발하고 그래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시장이 이거 다시 다 조사하겠다. 오늘 막 기사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금.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공시지가는 수용재결, 보상금 증감 소송 이렇게 이제 나올 때도 있어요. 보상금. 그러니까 표준 공시지가는 이제 보상금 지급의 기준이잖아. 개별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의 기준이고 아시겠죠? 근데 원래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연속되는 이런 관계는 아닌데 예외적으로 이제 이게 잘못됐는데 이 구속력을 인정해가지고 다툴 수 없는 게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예측할 수 없고 수인할 수 없는 경우 여기에 하자를 가지고 이걸 다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거 친일 반민족 행위자, 독립운동자 이제 유족에서 배제하는 결정. 일배로 기억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일배. 이거 이제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를 인정한 거기 지금 이제 담아내가지고 거기 예외에 해당되는 그런 예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원심은 아래와 같이 선행처분인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는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피고는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25조 3항 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행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와 같은 처분 사유 부존재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은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의 불가증력 구속력이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지고 그 결과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처분의 업무정지 처분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툴 수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자 승계 여기는 안 된다. 승계를 인정할 예외적인 경우도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구속력 이론의 이제 법리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쭉 했는데 얘네들처럼 예외적으로 이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이것들은 선행처분에 이제 하자요. 구속력을 인정을 해버리면 이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지금 구속력을 인정하겠다는 거고 못 다투게 하겠다는 거고. 근데 이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이 약간 헷갈려 해요.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 되는 대표적인 거 알아두시고 여기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판례 보세요. 범칙금 납부기한 전에 검사의 공소제기. 이거 위법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범칙금을 이제 통고처분의 형식으로 범칙금을 때렸으면 낼 수 있는 기간 동안은 기다려줘야죠. 내면 끝나는 건데. 근데 그 기간이 납부기한이 경과되기도 전에 기소를 해버린 거 이거 잘못되다 봤어요. 거기 보면 이제 범칙금 제도의 그 다음에 경찰서의 범칙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는데 통고처분에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즉결심한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에 대해서 공소 제기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공소 제기한 건 위법이라는 거죠. 통고처분이 또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통고처분. 원래 통고처분이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행정벌이죠. 행정벌. 행정벌에 뭐가 있어요? 행정, 형벌과 질서벌. 이제 행정, 형벌은 이제 전형적인 형사 재판 절차로 검사의 공소 제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유죄, 무죄 가리는데 특별한 간이한 방식으로 이제 형사처벌하는 게 통고처분 제도잖아요. 이게. 누가 이제 행정청이 보통 하는 거죠. 범칙금의 형태로 범칙금. 범칙금에 이제 보통 형식으로 이제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범칙금 납부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형사제가 끝나는 거야.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적용을 받아요. 이제 안 내면 그때 가서 이제 통고처분권자가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사 절차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이제 처벌을 하도록. 이제 행정 질서벌은 이제 과태료. 이건 이제 뭐 따로 여러분들이 뭐 별로 헷갈릴 필요는 없겠고 질서 위반의 규제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지문은 뭐예요?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통고 처분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그럼 틀리죠. 특별한 절차가 있으니까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얘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질서 위반의 규제법.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 따라서 이제 불복 절차를 거치는 거죠. 오른쪽 결정요지 보면 이제 이 경범죄 처벌법 그 3장에 이제 경범죄 처벌 특례로서 이제 통고 처분, 범칙금 납부 이렇게 쭉 있는데 경찰서장으로부터 셋째 주에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 납부해야 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경범죄처벌법 8조 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한 청구해야 하고 즉결심한 청구되더라도 선고 전까지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경찰서장은 즉결심한 청구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를 다 보면 어때요? 어찌됐건 범칙금 내면 이제 그걸로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에 대해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 통고처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제도는 범칙에 대해서 형사 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에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 절차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 독점지 예외를 인정해서 경찰서장의 직결심한 청구를 통해서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 경제 도모하되 직결심한 선고 전까지 범칙금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이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직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납부기한도 되기 전에 공소를 제기하면 그건 위법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 신분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이제 성립한다고 봤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 수사기관이 그래서 피의자, 소년 등 이제 사회적 약자, 경험도 좀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오바를 하고 좀 권한을 남용한 케이스인데요. 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거기 이제 판사항 1번에 보면 배상 책임의 이제 법령 위반의 의미, 수사기관의 범죄를 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상 조례상 한계를 위반한 것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이제 국가배상법에서 원래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그 위법성을 굉장히 넓게 봐요.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굉장히 넓게 본다. 꼭 성문법, 불문법, 이 조리상 또 이제 한계를 위반한 것도 다 법령 위반으로 봐요. 그 피의자가 2번에 보면 이제 소년 등 사회적 약자예요.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 중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데 오히려 이제 애들하고 무시하고 이제 좀 이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따끔하게 지금 이제 위법하다고 본 거죠. 수사기관이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 신분조서 작성함으로써 피의자 방어권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봤어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보세요. 이제 그 법령 위반의 의미는 이제 보시고 2번 요지. 수사기관은 그래서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법규상 조례상 의무가 있고 특히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소하는 과정에서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 신분조서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근데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조서 작성할 때 야, 너네들 묻는 말에 예, 아니요로만 답해. 알았어? 해가지고 이제 그 질문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 거예요. 질문을. 그럼 이제 예, 아니요만 이렇게 답변하니까 이건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답하게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대로 방어권을 실제로 보장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이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서 자, 거기 이제 판사항 1번 보세요. 물을 사용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지위가 이제 독립하여 재산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댐 건설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조 1항 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고사에 관한 법률 76조 1항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도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2번 요지 하천법 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76조 1항에서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3번 이게 유추적용설 많이 또 나왔었죠. 이거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 규정이 없으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규정이 없으면 어때요? 그 성질상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공유수면 매립 간척 사업 때문에 이제 뭐 그 위탁 수수료 그래서 이제 손실이 발생한 이런 사례에서도 간접 손실도 그게 이제 예측되고 특정될 수 있으면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 그런 판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사건에서도 유추 적용설 보상 규정이 없으면 관련 규정을 유추해서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 유추 적용설에 따라서 그래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른 내용은 참조하시고 괄호 4번 오른쪽에 거기 한번 쭉 보세요. 갑 주식회사가 한탄강 일대 토지에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한탄강 하천수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이용하여 소수
그 소수력 그 발전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한탕한 이제 홍수조절지 댐 건설사업 등의 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댐 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그 지작물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하천수 사용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회사가 이제 재결을 거쳐서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하천법 50조의 하천수 사용권과 면허업의 성상, 유사성, 면허업의 손실액 산정 방법, 환원율 등에 비춰볼 때 갑회사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 정당한 보상금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4조 1항이 준용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69조 그 어업 보상에 대한 손실액 산출 방법, 산출 기준 이런 이제 관련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 중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추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관련 규정 유추 적용해서 보상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스티브 유 사건은 사실 많이 이제 부분 우리가 문제풀이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안 나온 쟁점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판례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보셔야 될 사건이에요. 부분 이제 좀 알고는 있는데 이것도 이제 워낙 얘가 조용히 있다가 유튜브에서 막 까불고 그러면서 또 이제 교수들이 이제 걔가 등장하면 항상 이거 내고 싶은 판례거든요. 그래서 여기 판사항에 이제 쭉 보면 중요한 쟁점이 이게 많잖아요, 사실. 전체를 한번 체크해야 된다는 차원이에요. 거기 판사항 2번에 보면 병무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가수 갑이 공연을 위해서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죠. 약속을 어기고. 그래서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이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자, 국내에서 취업, 가수 활동 등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갑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은 했는데, 갑에게는 통보하지 않았어요. 이 입국 금지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느냐? 이건 아예 처분이 아니라고 봤어요. 이거 근데 처분이다. 이게 하나 이제 나오는 포인트고요. 이건 처분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상급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서 업무 처리 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느냐? 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냥 업무 처리 지침, 법령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그냥 해석 규칙 이런 건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 처분이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행정규칙은 그러니까 위법 적법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 상급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하는 개별 구체적인 지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게 또 중요하죠. 처분의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24조 1항을 위반한 처분 무효예요, 무효. 기본적으로 문서에 의하도록 하는데 문서에 의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경미한 경우나 특별한 규정이 있다든가 예외적으로 이제 뭐 구두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이제 문서에 의해야 되는데 문서에 의하지 않은 처분은 무효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또 중요한 쟁점이에요. 5번. 행정절차법 3조 2항 9호. 그 9호가 이제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되는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9가지. 그리고 시행령 2조 2호에서 정한 절차법에 적용이 제외되는, 그러니까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거, 뭐 난민에 대한 거 이런 거 기본적으로 제외되는데, 그렇다고 당연히 다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 외국인의 출입에 관한 사항의 경우 행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제외되는 사유로 있는데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이제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든가 이제 뭐 성질상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든가 뭐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다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자, 외국인의 사적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절차법 24조에 정한 처분의 작성, 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거나 또 절차법 24조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법이 적용돼야 되는 경우로 본 거예요. 이 사건이. 6번 그래서 재해동포에 대한 사적 발급이 행정청 재량행에 속하는지. 자, 기본적으로 재량행에 속합니다. 사적 발급. 자, 그 다음 7번 처분의 근거 분명히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했는데도 행정청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 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자, 적극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재량권을 행사하고 일탈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혀 비교 형량 자체를 안 하고 고려해야 될 요소들도 고려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처분을 해가지고 이게 위법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헌법상 기본으로서 비례 원칙의 내용, 그 다음에 9번에 처분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 처분의 의무 위반의 내용에 비해서 과중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 적극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이제 괘씸한 건 맞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절차를 지킬 건 지키고 또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해서 고려할 건 고려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거부 처분을 할 때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되는데 이제 재량권 그래서 이제 행사도 하지 않고 또 절차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위법이라고 봤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10번이 이제 결론이에요, 이 사건에. 병무청장이 법무장관의 가수 갑이 공연을 위해서 외국 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 취득하면서 사실상 병역을 면탈했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장관이 입국 금지 결정을 했는데 재공관장에게 재해동포 체류 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자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 주지 않은 채 그냥 전화로 아버지에게 전화로 사증 발급 불허되었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는 절차법 24조 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이제 문서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재해공관장이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구속되어 사증 발급 거부 처분한 것이 비례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이거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량도 해봐야 되는데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입국 금지 결정에 따라 사증 발급 거부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래서 이제 파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다시 취소가 됐는데 그래서 재발급 신청을 했는데 역시 또 거부했어요. 근데 그건 새로운 처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재량이니까 절차를 거쳐서 재량권 행사를 한 결과 이제 문서에서 알려주고 또 여러 가지 형량을 해서 또 거부하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유튜브에다가 난리를 친 거예요, 또. 이제 한편은 포기를 한 거지, 이제. 그 대신 뭐 유튜브 조회수라도 올려야 되겠다. 그건 성공했지, 이제. 자, 근데 어찌됐건 이게 굉장히 이제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계속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판례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지문 구성이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된다 이거요. 아시겠죠? 거기 이제 그 판시사항 내용 거기 이제 쭉 보면은 뭐 어렵지 않은 것들이에요. 거기 이제 쭉 보시면 되고 다른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점규제 공정거래한 법률상 이행강점이 있죠, 여러분. 이것도 아직 이 자체가 직접적으로 안 나왔어요. 근데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그리고 작년에는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이 나왔죠.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그것도 작년에 나올 거라고 했었어요, 작년에. 근데 지금 이제 이 독점규제법 이게 이제 안 나왔는데, 그 제일 유명한 거 이제 건축법이죠. 농지법. 이행강제금. 이게 예전엔 불복 절차가 피송사건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불복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 쟁송 절차예요. 예전에 피송사건 절차법이었잖아요. 이제 불복할 때 이게 이제 없어지고,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피송사건 절차법.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있었는데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공통적인 속성이 있는데 뭐 일신전속적이다. 그리고 반복해서 부가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이건 승계 안 돼요. 그리고 반복 부가 된다. 이런 공통적인 요소도 있는데 요게 이제 많이 다른 거야. 지금 거기 그 30페이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한 법률 16조에 따른 시행조치를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같은 법 17조 3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지 적극 그랬죠. 시행조치가 같은 법 16조 17조에 따른 부작용을 명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적극 그랬고, 이행강제금 부과되기 전에, 자, 부과되기 전에 시행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용을 명하는 시행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자, 보통 부과되기 전에 이행하면 어때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되기 전에 부과 못하죠, 그럼.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 밑에 국토계획이용이라는 법률상 이행강제금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실명법도 그렇고. 근데 이 독점규제 공정이라는 법률은 부과되기 전에 이행하거나 부작용을 명하는 시행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 시행조치 불이행 기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지, 이건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이행강제금은 뭐가 다르냐면요, 이건 제재적 성격도 있다고 봤어요. 제재적 성격. 보통 근데 이행강제금은 성격이 뭐죠?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죠. 장래를 향해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강제집행 수단이에요. 우리 보통 이제 대의직강 이렇게 할 때, 대집행 이행강제금, 이거 이제 뭐 행정기본법에 들어왔지만, 아직은 이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전형적인 이제 방식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은 그냥 접근하고 해결하면 돼요.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먼저 의무를 부과하고 이제 불이행했을 때 장래를 향하여 강제로 이제 집행하는 거죠. 장래를 향하여. 먼저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했을 때 이게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대책 자기무 위반일 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제재라기보다는 장래를 향해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강제 집행이에요. 전형적인 강제 집행, 의무해갖고 수단으로서 전통적인 강제 집행. 이제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이제 행정벌이죠.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이거 행정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행정벌. 행정형벌, 이제 질서벌, 과태료. 이게 이제 제재고, 이쪽은 이제 제재라기보다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제 수단들인 거예요. 과징금은 이제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고. 그런데 이행강제금 중에서 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라는 법률상 이행강제금은 이런 제재적 성격도 있다고 봤어요. 제재적. 그래서 이행을 해도 일단 한번 어떤 이제 의무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부과되기 전에 시행조치를 이행해도 이미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 회사 권리 의무가 모두 합병을 해서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느냐,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보통 이제 합병되면 다 포괄 승계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고,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특이한 판례인 거예요. 예외적인 거예요. 지금 이 이행강제금은
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다른 이행강제금은 부과되기 전에 이제 뭐 이행을 하면 부과하지 않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거기 국토계획 이용이란 법률상 이행강제금. 이것도 보면 이제 토지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 이행강제를 부과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지금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고 아시겠죠? 자, 그냥 이거 그냥 그 절차법에 대한 거 몇 개만 체크하고 그냥 마칠게요. 보시죠. 이거 여러분이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 박스 안에 내용 중에서 그 날짜 들어간 애들 있죠. 거기를 특히 주의하시면 돼요. 그 5조 투명성 뭐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도 되고 21조 사전통지는 원래 많이 출제되는 거 아시죠? 사전통지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 등에 통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 이제 뭐 1, 2, 3, 4, 5, 6, 7 그거 이제 좀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뭐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 아니라는 거 뭐 잘 알 테고 거부 처분 거기 이제 그 사망에 1항 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날짜를 딱 특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상당한 기간이었어, 상당한 기간. 근데 10일 이상 기간을 고려해서. 아시겠죠? 그 위에 이제 원래 있던 2항에 이제 청문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이런 거 이제 통지하라는 거. 원래 그거는 있었던 거고, 원래 이제 나오기도 했던 거고, 사망이 이제 없었는데 상당한 기간을 10일로 이렇게 이제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 사항에 이제 뭐 사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도 이제 뭐 심익적 처분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사전 통지하는 게 아니라 예외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문을 쭉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시간에 그 짜투리 시간 그럴 때 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조문 조금씩 읽으면 돼요. 하나에 한 세트씩. 그리고 거기 이제 또 보면은 다른 거 이제 참조하시고 그 22조 다음 페이지 넘겨요. 22조. 의견 청취해가지고 거기 이제 공청회 그 사유가 새로 한 가지가 추가된 거 아시죠? 요거는 이제 군무원 시험에 한번 나왔어. 작년에 군무원 시험. 다른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고 행정청이 이제 1항에 이제 청문할 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한다. 해가지고 이제 청문 세 가지 1, 2, 3 법령 청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청이 그 다음에 당사 등이 신청했을 때 그러니까 공청회도 이제 세 가지가 된 거예요. 공청회도 원래 두 가지였는데 청문이 이제 신청에 의한 청문이 원래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나다 인허가 등 취소 신문 자격 박탈 법인 조합 등의 설립 허가 취소 그런 경우에 이제 당사 등이 신청하면 신청에 의한 청문인데 공청회도 이제 그 3호가 추가됐다. 행정청이 처분할 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가지고 법령 등에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 이제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그 두 가지 원래 있었는데 3호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당사 등의 이제 요구해야 한 거 신청에 의한 청문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신청에 의한 청문도 사실 이제 법 개정으로 추가됐던 거고 그러니까 요 세 가지씩 생겼다. 그거 이제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7조 2. 자, 이거는 이제 신설된 조문이죠, 이건. 제출 의견 반영 등 해가지고 2항이 신설된 거예요, 2항이. 행정청 당사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냐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 등의 처분이 있으면 안 나부터 90일 내에 그 이유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 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그리고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문 주재자 부분도 약간 이제 좀 수정이 됐는데 28조 1항에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 공정하게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 약간 이제 수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문 주재자 제척 기피 회피 이게 또 약간 이제 중요한 게 29조에 보면 5호가 이제 거의 추가된 거죠. 없었는데 자신이 해당 처분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부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자신이 해당 처분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는 이게 이제 제척 사유예요. 배제됩니다. 배제돼.
총문 주재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없었던 건데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총문 종결. 총문 종결에서 여기도 이제 35조 3항에 주재자가 당사자 등의 전부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총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제출하지 못한 경우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여기도 이제 예전에 상당한 기간이었어요. 그냥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이들에게 의견 진술, 증거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 총문을 마칠 수 있다. 여기도 10일 날짜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8조 공정의 개최 알림. 여기도 이제 없던 게 추가된 거죠. 거기 이제 단서 있죠, 단서. 원래 이제 공청회 개최하는 경우 본문에 14일 전까지, 요 14일은 원래 많이 나왔던 거고, 총문은 10일 전까지고, 공청회는 14일 전까지 널리 이제 알려야 되는데, 거기 다만해가지고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자, 7일 전까지 알려야 된다. 그 7일 꼭 알아두시고, 7일.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다 높다. 그 다음에 이제 38조에서 3 공청회 주재자 발표자 선정. 여기도 이제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이거는 뭐 덜 중요하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공청회 재개최. 이게 신설된 거니까 꼭 알아둬야 되죠. 또 39조의 3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신청,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고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다시 개최할 수 있다. 다시 재개최에 관한 이제 규정이 신설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2조 예고 방법. 자, 여기 이제 1항 행정처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공고할 수 있다. 법령 입법안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는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한 공고. 지금 이제 법령 정보센터, 그 법제처가 이제 운영하는 그 이제 법령 정보 시스템 있죠. 그 다음에 자치법규 입법안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는 이제 공보를 통한 공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법 예고할 때 좀 방법을 좀 이제 보완을 한 거고요. 거기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밑에 오히려 이제 그 행정청이 대통령령 입법 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한, 이런 게 사실은 다 나온 적이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다른 조문도 같이 보기는 하세요.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입법 예고할 때는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지 않아요. 그건 대통령령만이고, 그런 건 이제 국회법에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46조 여러분 행정 예고가 원칙이 바뀌었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예고하도록. 예전하고 이제 그게 좀 달라진 거예요.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예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행정 예고가 원칙이에요. 예전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그러니까 이제 그 법에 규정하는 거를 예고하도록, 이제 원칙과 예외가 조금 다른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고해라. 그냥 정책 제도 계획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예고해라.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거기 1, 2, 3, 4 이런 경우 이제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 보호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다음에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정책 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또 그다음에 정책 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재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예고하지 않아야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예고하라는 거죠. 예고하라는 거. 아시겠죠? 그다음 뭐 이제 법령대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 예고는 입법 예고로 가름할 수 있다. 이건 원래 있는 건데 다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거기 행정 예고 기간 또 예고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해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입법 예고는 이제 40일, 20일이고 행정 예고는 그냥 20일이고. 그러니까 절차법에는 그 날짜들이 원래 자주 나와요. 근데 새롭게 이렇게 추가된 날짜들, 여러분 이제 이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좀 주의하시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뭐 따로 지금 뭐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건 가지고 있는 교재라든가 법령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가명정보 그 들어간 이런 부분들, 그런 거 이제 좀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중심으로 잘 보는 게 중요해. 늘 나오던 게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한
5% 이내 에너지로만 보시고 한 90%, 95%는 이제 기존에 늘 나오던 자주 출제되는 이런 부분들을 A급 위주로 쭉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될 거니까 자신감 가지고 이게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게 작년에도 여러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이나 올해나 코로나 때문에 다 여러분 힘든 거 마찬가지인데 시험장에서 뒤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아. 시험장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다음 주 시험은 일주일 사이에도 많이 뒤집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작년에 2개월 연기되는 것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뒤집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주일만 잘해도 그리고 자기 실력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일주일 동안은 그러니까 유지하는 데 맞추시는 거예요. 유지하는 데 뭐 새롭게 뭐 하려고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자기 실력만 발휘해도 합격을 하는데 근데 너무 이제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시험장에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객관식 우리가 보는 거니까 쉬운 건 쉽게 풀고 그리고 주어진 선지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 시험장에서는 어찌됐건. 그러니까 당황할 필요는 없고 출제자의 의도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 안 보이면. 그리고 쉬운 거 먼저 풀고.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서 말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목을 어떤 거 푸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심리전에 말리면 안 되고 심호흡 잘 하면서 과목 순서도 자신 있는 거 보고 또 같은 과목에서도 쉬운 거 먼저 풀고 어려우면 이제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요. 사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풀려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순발력도 잘 발휘해야 돼. 시험장에서. 그게 몇 점씩 차이가 나요. 진짜로.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